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러시아 황제가 정말 암살을 당하냐 마냐 기로에 서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러시아 황제 암살을 주도했던 결사단이 일단 황제가 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상한 건물로 가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초이스는 뭐냐? 갖고 있던 폭탄 그냥 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황제 쪽으로. 되든 말든. 자,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어떡하냐. 자, 정신 똑바로 차려. 폭탄 준비해. 뛰어가가지고 황제가 타고 있는 마차 쪽으로 폭탄을 집어던져. 우리 죽더라도 지옥에서 다시 만나자. 알았나? 동지들. 가서 정말로 가가지고 1차 시도를 합니다. 차르가 타고 가던 마차 쪽으로 폭탄을 던져요. 뻥! 터지는데 아이고 다행히도 짜르는 무사해요. 야, 근처에 있던 호위 병사들만 사망을 폭살을 해버리거든요. 러시아 황제가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옆에서 폭탄이 터지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자신감인지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마차에서 내려요. 폐하 내리지 마십시오. 아유 뭐 나한테 폭탄 던진 놈 있다며 내려가지고 좀 보자고. 어떤 놈인가. 폐하 내리시면 안 되는데 야! 마차 세우고 내려요. 저놈이 폭탄 던진 놈인가? 아유 안타깝게 우리 병사도 죽었네. 아유 이런 아이 참 젊은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는 사이에 한또 대원이 다가와요. 폭탄을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바로 짜르 옆에서 자기와 함께 폭탄을 터뜨려. 빵! 행운의 여신은 이때는 짜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짜르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살 수가 있겠어요? 큰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합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이렇게 결국에는 폭사당해요. 당연히 관계자들 참가했던 그 노동운동가들 다 체포됐죠. 다 공개 처형을 당해요. 여러분 그 관련 사진은 없지만 그림 보면은 공개 처형을 묘사한 그림이 있거든요. 앞에 다 명찰을 달아요. 황제를 살해한 놈들 교수형을 다 당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황제 알렉산드르 3세가 이제 즉위를 하는데 야, 이 양반 전임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폭탄 테러로 죽었잖아요. 엄청난 경찰력 강화를 통해 가지고 무시무시한 독재를 시작을 해요. 노동운동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씨를 말려버리겠어. 스파이도 엄청 강화를 해요. 그러니까 KGB의 전신 다 모든 노동운동 단체들 대학 캠퍼스 다 들어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에 이상한 소리 하는 놈들 있으면 다 잡아와. 스파이들. 러시아 전국을 경찰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황제가. 또 황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알렉산드르 3세 새로운 황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다 정신력 문제, 정신 문제. 정신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상한 사상이 들어온 거야. 유럽 가서 유학하고 온 애들이 말이야. 이게 다 종교를 안 믿어서 그래. 러시아 정교 있잖아요. 러시아 오르토닥스 정교. 그리스도교죠. 러시아 정교를 통해 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다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이래 이거. 일단 대학 폐지해버려요. 대학이 다 온상이야.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도서관에서 말이야 이상한 책들을 본단 말이야. 참 우리나라 7, 80년대와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요. 그리고 여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여자들 교육 금지시켜. 나 진짜. 그리고 책 교과서에 그리스도교 정교 이 얘기 좀 더 많이 실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한 사상에 물든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경찰 국가를 만들어버려요. 알렉산드르 3세가. 그래가지고 표면상으로는 억압에 의한 조용한 평화의 체제가 유지가 돼요. 워낙 강력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국가를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두더지 잡듯이 오락실에 똥 다 탄압을 해버리니까. 그 당시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점점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러시아는요, 이 알렉산드르 3세의 경찰 국가 때문에 오히려 뒤로 빠꾸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다고 해서 이 노동운동과 혁명이 다 죽었나? 아니요.
지하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요. 지하에서 몰래. 땅 위는 평화지만 조용한 땅 속에서는 지하운동. 끊임없이 조금씩 저항을 해요. 조금씩 저항을 해요. 어떻게 저항을 하냐면 조금씩 잊을만 하면 황제 암살 시도하고 잊을만 하면 황제 암살 시도하고 이랬어요. 1877년에 또 암살 시도를 해요. 잊을만 할 때 알렉산드르 3세 암살 시도를 해요. 물론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경찰인데 당연히 수동자들 그 당시는 황제를 죽이려고 했다? 알렉산드르 2세와는 달라요. 알렉산드르 3세는 1겹, 2겹, 3겹살, 4겹, 5겹 철통 경호를 받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암살 시도하면 일단 다 잡히는 상태였어요. 1887년 암살 시도하다가 다 잡힙니다. 주모자들 짤 없어요. 다 처형이에요. 그때 처형당한 주동자 친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친동생이 형, 눈 좀 떠봐. 형, 너희들 러시아 황제 내가 가만 들어봐. 우리 형을 죽인 원수야. 내가 꼭 우리 형 복수를 할 거야. 라고 외쳤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레닌. 그때부터 러시아의 황제 뒤집어엎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하죠. 나중에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는 레닌이 그때 등장을 해요. 하여간 이제 알렉산드르 3세도 이제 뭐 암살이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나 간다. 러시아 잘 다스려라. 꼴까닥. 1894년에 죽어요. 알렉산드르 3세가. 1894년 어디서 많이 듣던 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에? 아유, 한때는 제 은행 뭐 이런 거 비밀번호, 핸드폰 비밀번호가 지금은 다 바꿨어요. 비밀번호가 1894였어요. 잊지 말자 1894. 1894년 바로 동학혁명이 일어난 해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청일전쟁이 터진 해도 1894년이에요. 1894년 동학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안타까운 해가 1894년이었거든요. 우리 다 일본 근대사 편에서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그 해 1894년에 알렉산드르 3세가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인 니콜라이 2세가 새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이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어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볼셰비키 혁명당으로부터 아주 비참하게 전 일가가 다 총살당하죠. 하여튼 이 니콜라이 2세가 즉위를 하는데 대관식부터 그냥 불안불안했어요. 1896년 5월에 이제 대관식을 해요. 자, 새로운 황제 니콜라이 2세 님이십니다. 박수! 빰빰빠밤. 이때 전 세계에서 이제 대관식 축하 사절들을 다 보내요. 새로운 황제가 러시아에 즉위를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고종도 조선의 고종도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민영환이 이끄는 축하 사절단을 보내지만 또 안타까운 우리나라 역사 좀 말씀드리면 말이 사절단이지 1896년에 니콜라이 2세가 즉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1년 전 1895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3초 드릴게요. 뚜뚜뚜띠. 바로 1년 전에 을미사변이라고 해서 민비, 우리 명성 황후라고 하는 민비 시해 사건이 그때 있었잖아요. 1895년 1년 전에 일본 미우라 공사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경복궁을 민비 시해. 그래가지고 바로 1년 후 1896년 2월 그러니까 니콜라이 2세가 즉위를 하는 그 해 2월에 뭐 하냐? 고종은 일본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왕비까지 죽이는 상황이잖아요. 일본이 민비 어딨어? 빨리 말하라 됐어. 이러니까 고종도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896년 2월 어디로 튀냐면 아관으로 파천을 해버려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관 파천이 뭐냐?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의 준말이에요. 아관 파천.
말이 파천이지 도망간 거거든요. 피신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이란 사람이 일개 외교 공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안 나왔다니까요. 지금도 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서울 사시는 분들 그렇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그 서울 정동 덕수궁 옆에 가면요. 러시아 공사관 터라고 해서 그때 그 건물이 약간 남아있거든요. 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가 있던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마지막 잡을 지푸라기가 러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러시아 공사관에 피난 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민영환이라고 해서 민영환 선생도 정말 애국지사입니다. 나중에 1905년도에 을사늑약 우리나라가 이완용 등등등 이 삐삐삐에 의해서 외교권을 뺏겼잖아요, 일본에. 그때 스스로 자결을 해요. 나라를 못 지켜드려서 정말 내가 죄인이다 가서 자결을 하는 민영환 이 선생을 축하사절로 보내요, 고종이. 말이 축하사절이지 가서 우리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우리나라 좀 지켜달라고 사정 좀 해보라고 민영환 선생을 이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즉위식에 보냅니다. 사절단이 출발을 했어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계획은 민영환 선생 등등등이 상하이로 갔다가 상하이에서 홍콩 가서 이 서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서쪽으로요. 근데 상해에 좀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늦게 도착을 하니까 배 안에 타고 갈 배에 좌석이 없는 거예요. 앞불싸 이거 어떡하나. 시간 맞춰가지고 대관식에 도착을 해야지. 우리 고종 임금의 친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아이고 늦으면 안 되는데 방법이 없냐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하기로 해요. 반대 방향. 어느 쪽이냐면 도쿄로 갔다가 도쿄에서 배 타고 도쿄를 출발해서 밴쿠버로 들어가서 뉴욕을 거쳐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쪽 루트로 가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 한 바퀴 돌았어요. 민영환 선생님의 그 사절단이. 그 이전에도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를 일주를 한 첫 번째 케이스가 민영환 선생이었습니다. 대관식에 도착을 했어요. 민영환 선생님이. 어휴 늦지 않게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빨리 대관식에 들어가세. 네 그러십시다. 했는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그때 대관식이 이제 예배당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겠죠. 러시아 정교니까. 그런데 러시아 정교의 예법상 들어갈 때는 모자를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민영환 선생 등등 축하사절들은 다 조선의 관리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당연히 갓을 쓰고 있었죠. 갓을 벗고 들어가라 라고 러시아 관리들이 얘기하니까 당시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정복을 입은 조선 관리 입장에서 봤을 땐 갓을 벗을 수가 없죠. 모자를, 관모를. 그러면 FM대로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못 벗는다. 이것을 써야지. 우리는 예법에 맞게 입는 것이다. 벗을 수가 없다. 그러면 못 들어간다. 스케이. 해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대관식을 바라봤다. 이거인데 일단 대관식을 끝난 다음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민영환 선생 등등등이요. 이번에는 어떤 루트를 택하냐면 계속 동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냐?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블라디보스톡을 찍고 다시 배 타고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동해를 통해서 쭉 들어갈 때 조선 땅을 봤을 때 그렇게 감격을 했다라고 하지요. 하여간 지구 한 바퀴 도셨어요. 민영환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일주. 하여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어요. 일본이 지금 조선을 후룩짭짭 먹으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좀 힘을 좀 써달라. 러시아에서 군대를 좀 파견해가지고 고종 임금을 지켜달라. 요구를 했어요. 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남는 장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한 다음에 뭘 가져가냐면 압록강 삼림 개발권, 울릉도 개발권, 인천 월미도 개발권 등등등 다 러시아가 가져갑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었나요? 없지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문제의 그 대관식 다시 러시아 역사로 돌아와가지고 모스크바 근교에서 파티를 해요.
당연히 뭐 즉위식 끝난 다음에 파티하겠죠. 새로운 황제폐하 만세! 만세! 파티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러시아 국민들이 한 50만 명이 그 파티장 근처로 몰려오는데 왜 몰려왔냐면 선물을 나눠준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너 그거 들었어? 어이구, 이번에 새로 즉위하신 황제폐하께서 즉위 기념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장에 가면 선물 준대. 그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가서 우리 선물이나 받을까? 와르르 몰려가가지고 뒤에 스토리는 뻔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앞에 사람 쓰러지고 뒤에 사람 덮치고 무려 1300명이 깔려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그런데 이 니콜라이 2세 황제와 황후 와이프는 아니 그러면 자기 즉위 당일날 자기 백성 1300명이 지금 깔려 죽었으면 파티 중단하고 뭐 애도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소시오패스라니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파티해요. 폐하! 밖에서 사람이 깔려 죽었다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파티 계속한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리고 프랑스 대사관에 건너가서 또다시 2차 파티를 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사람이 1000명 넘게 깔려 죽었는데 무슨 새로운 황제가 계속 파티야. 아유 정말 골치 아프구만. 야 누구 책임자 그냥 하나 날려버려. 그래가지고 경찰관 딱 한 명만 You're fired 해임되고 끝나버립니다. 완전 소시오패스. 황제도 그렇고 황후 와이프도 그렇고. 지금부터 이제 러시아 역사는 어떻게 몰락하는가가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니콜라이 2세는 그 집안이요. 니콜라이 2세 집안이 DNA가 우수한지는 모르겠지만 다 미남 집안이었어요. 사진도 그렇고 초상화도 그렇고 한번 보시면은 와 잘생겼다. 그건 인정. 니콜라이 2세도 정말 잘생긴 황제였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황제로서 자격이 하나도 없는 황제. 지금부터 러시아는 급속도로 몰락을 합니다. 황제 한 명 잘못 즉위를 했다고. 자,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1891년 당시 러시아에 최악의 가뭄과 식량난이 닥칩니다. 먹을 게 없어. 배고파 죽겠어. 아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좀 주면 안 돼요, 아빠? 미안하다. 내가 내일은 꼭 내가 먹을 걸 좀 갖고 오겠다. 빵을 갖고 오겠다. 다음날, 아빠, 어저께 말씀하신 빵 혹시 안 갖고 오셨나요? 미안해. 내가 내일은 꼭 갖고 올게.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고 이런 러시아 최악의 가뭄, 식량난. 1891년. 그런데도요, 농민들이 먹어야 될 농산물 이거를 계속 황제와 정부는 서유럽에 수출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 구호가 이거였어요. 우리 러시아는 배가 고플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농산물을 서유럽에 계속 수출을 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호까지 외치면서 자기네 나라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농산물을 수출합니다. 그래야지 돈이 황실에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얼마나 이게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냐면 심지어 그 당시에 자본가들도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노동자가 있어야지 우리가 공장을 돌릴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픽픽 쓰러지니까 말이야. 이거 너무 안 되는 이 말도 안 돼. 야 우리가 가서 짜르한테 좀 얘기 좀 하자. 심지어는 자본가들도요. 짜르한테 가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거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일단 최소한의 밥은 줘야지 노동자들이 좀 뭐랄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니콜라이 2세는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대기근은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농산물만 서유럽에 수출 안 하고 백성들에게 돌리면 됐던 상황인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니콜라이 2세의 이 고집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죽어나갔다 이거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전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르 3세
암살 미수 사건의 주모자 있죠. 그 주모자의 동생이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근현대사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을 얘기 안 하고는 될 수가 없지요. 블라디미르 레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간단하게 간단하게라기보다 러시아사에 관련된 영화 한 편 보고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닥터 지바고 한번 보세요. 오늘 숙제 방송 들으신 다음에 닥터 지바고가 딱 이때 배경으로 그린 영화거든요.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과 러시아 혁명, 그걸 관통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닥터 지바고 한번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 영화예요. 자, 레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870년 러시아 출생이에요. 70년생인데 집안이 꽤 좋았어요. 아버지는 교육부 관리고 엄마는 교사, 선생님이었어가지고 나름 유복한 집안이었는데 특히 어머니가 자식들에 대한 그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어머니가 일단 4개 국어를 하셨고 특히 이제 프랑스어를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당시 러시아 귀족들은 프랑스어가 나름 모국어였어요. 러시아어보다. 그래서 이 러시아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거의 원어민처럼 구사를 하던 때였는데 어머니가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프랑스어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러시아의 주류 사회에 진출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너희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는 거야. 라는 거였죠. 특히 이 레닌 같은 경우에는 큰 형이었던 알렉산더와 굉장히 친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큰형 알렉산더와 레닌은 형제가 그냥 1, 2등을 그냥 다 휩쓸었다고 해요. 똑똑한 형제죠. 특히 이제 큰형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책을 엄청 좋아하고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큰형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갑자기 급진 진보 사상에 빠져버려요. 혁명의 눈을 뜬 거죠. 큰형 알렉산더가. 그래서 1887년 큰형 알렉산더가 당시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3세 암살 모의에 가담을 합니다. 직접 폭탄을 만들었다고 해요. 큰형 알렉산더가. 근데 미수에 그치고 형은 너 황제 암살하려고 했지? 이거 너란 말이야. 형은 검거가 된 다음에 바로 처형을 당해요. 황제 암살 미수범인데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었겠지요. 그걸 보고 어린 레닌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러시아의 황제란 존재는 무엇이고 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큰 형은 그 황제를 죽이려고 했을까? 러시아에는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어떤 모순이 있나? 그때부터 러시아의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형이 죽고 난 다음부터 레닌은. 그래가지고 일단 레닌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형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는데 카잔 대학, 지금도 있죠. 카잔 대학의 정치경제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해요. 약간 교내 사소한 사건에 연루가 돼요. 대학생 레닌이. 근데 대학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뭐야? 역적 동생 아니야. 황제 암살 미수범의 동생이네. 야, 이거 이런 역적의 동생이 우리 학교를 다닌다니 있을 수가 없어. 나가. 퇴학당해요. 연좌제가 적용이 된 거죠. 레닌은 잘못이 없는데 자기 형이 황제 암살 미수범이다. 이것 때문에 퇴학당한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동네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저거 황제 암살 미수범 역적의 동생이래요. 어유 저런 역적의 동생이 우리 동네에서 살아. 아유 이런 아예 도시에서 추방을 당해 버립니다. 이걸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지금 그 큰아들 알렉산더도 지금 처형이 됐는데 또 다른 사랑하는 아들인 레닌이 자기 큰아들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 멀쩡히 하다가 퇴학당하고 동네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도 교사고 자기 남편 그 레닌 아빠죠. 교육부 관리다 보니까 학교 찾아가서 읍소를 해요. 제발 이 불쌍한 레닌만큼은 공부를 좀 마치게 해달라. 그래서 다시 일단 학교로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이 레닌은 아니 도대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 돌아가길래 우리 형은 저렇게 해서 사형을 당하고 나는 우리 형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때 레닌 눈에 딱 들어온 게 무엇인가?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책들이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자라는 그 마르크스주의 책. 모조리 다 읽어버려요. 마르크스가 지은 책들,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 다 싹 다 읽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책을 보고 있나. 그래가지고 바로 혁명에 들어가자. 당시 이제 그 러시아의 수도가 페테르부르크였거든요. 모스크바가 아니라. 여러분 잠깐 지도 펼치신 다음에 페테르부르크의 위치 한번 보고 가실게요. 모스크바 있죠? 모스크바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보면은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그 도시. 그것이 요 당시에는 그냥 페테르부르크였고 나중에 소련 시대 때는 레닌그라드라는 도시였어요. 거기가 그 당시 수도였는데 가장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겠죠. 수도. 뭐 우리나라 6, 70년대 경제 개발할 때도 다들 서울로 가자. 서울에 가서 취직하자. 뭐 70년대 가발 공장 등등등이 취직한 것처럼 전국의 러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단 수도로 가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던 페테르부르크에 가요. 그래서 1892년부터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들어갑니다. 레닌이. 그 다음에 바로 3년 후 1895년도에 공식적으로 노동자 계급 해방투쟁 동맹이라는 혁명 조직을 페테르부르크에서 레닌이 만들어요. 1895년 어디서 많이 듣던 해 아닌가요, 여러분들? 바로 1년 전에 1894년도에는 동학혁명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또 청일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났죠. 그 1년 후 1895년은 미우라 공사 등등등 일본 것들이 경복궁에 쳐들어 들어와가지고 민비, 뭐 나중에 명성황후가 되는 민비를 싹 시해해버린 게 1895년이잖아요. 딱 요 해. 민비가 죽은 요 해, 저 세상의 반대 끝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레닌이 노동자 계급 해방투쟁 동맹이라는 혁명 조직을 만드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첫 사회주의 공식 혁명 조직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러시아 역사랑 우리나라 역사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민비 시해 사건 때 일본 근대사 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민비가 죽은 것은 일본에 의해서 러시아 때문에 죽었어요. 러시아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러시아에서는 1895년 레닌이란 청년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첫 사회주의 혁명 조직 노동자들이 중심돼가지고 세상을 뒤엎자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 때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가 갑자기 하이킥을 한 대 빡 맞습니다. 그 하이킥이 뭐냐? 바로 1904년의 러일 전쟁이었죠. 자, 러일 전쟁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민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894년도에 동학농민혁명이었어요.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압한다는 구실로 이 조선 땅에 청나라 들어왔죠. 군대, 또 일본 군대 들어왔죠. 그때 약간 청나라와 일본이 협약을 한 것이 뭐냐면 조선 땅에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면 일본도 똑같은 수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겠다라는 조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티엔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당시에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열받는 얘기인데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밥 달라고 들고 일어나면 농민들을 달래야죠. 고종과 민비가 자기네 나라 백성들 탄압하겠다고 청나라에 SOS 친 거 아니에요. 파병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파병을 했어요. 우리 농민을 진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일본과의 조약 때문에 일본도 똑같은 수의 일본 군을 조선에 파병한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보고 동학농민혁명군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학 농민 혁명 때문에 외세들이 들어왔다. 조선 땅에. 청나라와 일본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한 발 물러서자라고 해서 동학 농민군이 일단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 동학 농민 혁명이 일단은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파병한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군은 돌아가야 돼요. 지그들 나라로. 청나라군은 돌아간다고 해요. 동학 농민 혁명 끝났다 해. 우리는 돌아간다 해. 짜장면이나 먹자. 근데 일본은 안 돌아가요. 일단 조선 땅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나갈 수 없다 됐어. 그래가지고 고종을 협박을 합니다. 일본 군이. 고종! 지금부터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독립된 독립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됐어.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쭉 조선이 약간 청나라의 제후국 비슷하게 큰 영향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부터 무효됐어. 조선은 독립국이란 걸 선언하라 됐어. 라고 고종을 협박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청나라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일본이 꿀꺽 먹겠다 이거거든요. 결국 고종은 일본이요. 남산 위에 대포까지 설치해놓고 경복궁에 위협 사격을 해요. 고종한테 뻥뻥 빨리 도장 찍어댔어. 고종은 억지로 강제로 도장 찍습니다. 조선은 지금부터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독립국이다. 고종 도장 꽝. 이거를 딱 서류를 받는 순간 일본군은 이제 요시 전쟁 됐어. 해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 일본 근대화 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청나라가 완전 박살이 나버리죠. 일본의 완승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졌어요. 그냥 애매하게 진 게 아니라 완패를 당했습니다. 청나라가.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선을 꿀꺽을 해버립니다.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정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졌으니까 물어내실 거 물어내시오. 청나라. 라고 일본이 요구해서 도장 찍는 것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시모노가 어떤 사람이고 세키는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냐가 아니라 도시 이름이 시모노세키예요. 거기서 도장 찍은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잠깐 가보긴 해보세요. 그 시모노세키 가면 실제로 청일전쟁 정산하는 시모노세키 조약 도장 찍은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슌판로라고 해서 지금 보고집이거든요. 보고집 겸 류옥간 그 여관이에요. 그래서 하룻밤 묵으시고 보고 요리도 먹을 수 있는 그 식당인데 거기 가면 딱 보존이 돼 있어요. 여기서 청일전쟁을 마무리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청나라와 일본이 도장 찍은 그 테이블이다 라고 보존이 돼 있거든요. 청나라는 일본에게 뭘 주냐면 일단은 조선은 독립국이란 걸 인정을 해요. 즉 지금부터는 조선 우리 청나라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다, 못한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대만, 타이완을 일본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타이완이 우리나라보다 더 일본 식민 지배 기간이 길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타이완의 타이페이 그 수도 가시면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거 약간 중국 같기도 하고 중국 같은 중국 아닌 중국 같은 일본과 비슷하다. 실제로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일본 현지에서 먹는 일본 음식보다 스시보다 타이완에서 먹는 스시가 더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일본 식민 기간이 길었거든요. 타이완. 일단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 타이완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넘어가냐면 요동반도. 요동반도가 어디지? 자,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압록강 위. 한반도 압록강 위 보면 서쪽으로 길게 뻗어나온 게 둥 보이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도시들 대련도 있고 여순,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던 여순 감옥이 있는 여순, 툭 튀어나온 반도 보이죠? 그게 요동반도거든요. 랴오둥반도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요거를 일본에게 넘겨줍니다. 아유, 참 중국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피눈물 났을 거예요. 생떼 같은 땅을 다 뺏겨버렸으니까.
요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요걸 가만히 보고 있던 러시아가 이거 아닌데 쟤네들 뭐하니? 라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러시아는 태평양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는 참 불쌍한 나라인 게 뭐냐면 바다가 거의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바다 한번 나가고 보고 싶다고 해서 크림 전쟁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 흑해에서 지중해 빠져서 대서양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태평양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동 반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만주 땅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야지 태평양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라디보스토크 대게가 맛있죠. 등등등 연해주 이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일본이 이 만주 요동 반도를 꿀꺽 후루룩 짭짭 오이시데스 먹었다 이거야? 이거 안 된다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불만이에요. 특히 러시아가 그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항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항구가 어디냐면 류순항이에요. 류순 감옥이 있는 그 류순항. 자,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지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요동반도 보이죠? 툭 튀어나온 거 서쪽으로. 그 요동반도의 맨 서쪽 끝에 여순이라는 도시가 보이죠? 거기가 여순, 중국말로는 리순항인데 여기도 코로나 끝난 다음에 저 썬킴과 함께 역사 투어 가실 거예요. 그 리순을 왜 가냐면 거기에 여순 감옥이 있거든요. 여순 감옥에 가시면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현장도 아직도 보존돼 있고 또 신채호 선생님 복역을 하신 감옥도 있고 특히 중국 당국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라는 걸 그 안에 만들어 놨어요. 여순 감옥 안에. 그거를 저와 함께 같이 가실 것인데 하여간 여기 여순이라는 항을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왜? 부동항이거든요. 이 부동자세가 아니라 안 어는 항, 부동항.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부동항을 확보하는 것이 생사 문제였어요. 항구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얼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배가 안 움직이는데. 요 여순, 리순항을 우리 러시아가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 여순항이 요동반도에 있고 청일전쟁 이후에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오이시데스 하더니 후루룩 먹어버렸네.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야 일본 너무한 거 아니야? 요동반도는 토해내 라고 러시아가 요구를 해요. 근데 러시아 혼자 요구하면 약간 뭔가 좀 없어 보이니까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세 나라가 요구해요. 어이 일본 요동반도는 좀 토해내지 그래. 이거를 이제 우리 세계사 시간 내봤던 삼국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세 나라가 간섭했다고 해가지고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렇게요. 일본에서도 그때 고민 많이 했다고 해요. 이 자식들 진짜 저 북극곰 애들 진짜 우리가 병사들 목숨 희생하면서 얻은 요동반도인데 뭐 토해내? 확 그냥 전쟁도 해봐. 근데 일본도 지금 막 청나라와 전쟁을 끝낸 상태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또 막강 러시아 제국이에요. 러시아 제국과 싸우기도 약간 벅찰 수 있는데 아이고 세 나라가 저렇게 덤비네.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까지. 도저히 이건 상대가 안 된다 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토해내요. 에따 더러워 그냥 가져가라 해서 요동반도를 다시 중국에 돌려줍니다. 말이 돌려줬지. 돌려주자마자 러시아는 뭐 하냐면 중국 청나라 우리 때문에 요동반도 다시 찾은 거 아니야. 스키. 그러니까 저기 대련이랑 여순 그거는 우리한테 떼줘. 알겠지? 스키? 넘겨줘요. 그쵸. 큰 반도 하나 날리는 것보다 뭐 도시 몇 개 떼주는 거 중국 측 입장에 봤을 때도 뭐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요. 요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이야. 러시아가 저러다가 조선까지 넘볼 가능성도 있네. 요동반도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조선이기 때문에. 이거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국제적인 정세를 가만히 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민비, 왕비 민 씨였거든요.
민비가 딱 봤을 때 자기 남편인 고종한테 여보 지금 이 동네에서 러시아가 짱인 거 맞지요? 청일전쟁, 우리가 정말 몇백 년 동안 사대를 했던 청나라를 단칼에 박살내버린 일본도 쩔쩔매네 러시아한테. 그럼 그 말은 뭐요 여보? 러시아가 이 동네 짱이라는 거 아니요? 우리 러시아 쪽으로 붙읍시다 라고 민비가 자기 남편인 고종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을 당한 고종은 실제로 러시아 측에게 로비가 들어가요. 우리 조선 좀 살려달라고. 일본 외교관들이 만나러 오면 안 만나주고 완전 무시작전. 그걸 딱 보고 이제 일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봐라,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우리가 요동반도를 넘겨준 거를 배 타는 것뿐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이 원수 러시아한테 조선도 넘어가게 생겼네. 이거 안 된다 데스. 요거 상황을 가장 악화를 시킨 근본 원인이 뭔가? 민비제다. 민비가 지금 고종 설득해가지고 러시아 쪽에 붙었다. 어떻게 하지? 없애자 해서 일본이 무리수를 둔 거예요. 미우라 공사 등등등 조선에 있던 그 우리가 보통 그 민비를 시해한 사람들이 뭐 일본 낭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떠돌이 무사란 말이거든요. 낭인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경복궁에 쳐들어 들어가가지고 민비를 칼로 베버린 일본인들은 도쿄대학 법학과를 나온 변호사, 신문사 사장, 엘리트들이었어요 다. 물론 무사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뭐냐면 저 민비란 여인을 가만 놔두면 우리 일본 제국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한양, 조선 땅에 있었던 일본 엘리트들이 다 칼차고 들어가서 죽여버린 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